주워 가져가고 싶으면 한 장도 남김없이 다 주워서 꺼져. 5만 원짜리 지폐가 회장실 대리석 바닥 위로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전 남편 앞에서 수지는 무릎을 꿇은 채 그 돈을 한 장 한 장 끌어모았습니다. 평생 노예처럼 일해서 갚을게. 보증금만, 단칸방 보증금만 빌려줘. 그 처참한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던 한 남자. 10년 전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기를 버린 줄 알았던 그 여자가 사실은 자기 목숨을 살린 은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통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회장님의 자리를 모두 던지고 피투성이 맨손으로 콘크리트를 파헤치게 만든 그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인생 꽃가마 사연 가족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랍니다. 10년 전 어느 늦은 밤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태성은 사업부도로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못한 채 초췌한 얼굴로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가슴 깊이 박힌 거짓말을 끄집어냈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나 다른 사람 생겼어. 강태성이 마른 손으로 식탁을 짚으며 휘청거렸습니다. 수진아, 지금 뭐라고 했어? 못 알아들어. 나 돈 많은 남자한테 갈 거라고. 당신 같은 빚쟁이랑 더는 못 살아. 이수진이 고개를 획 돌리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강태성의 충혈된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이수진은 이미 사채업자를 찾아가 남편의 빚을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옮긴 뒤였습니다. 신체 포기각서에 지장을 찍던 그날 이수진은 뱃속에 자라는 작은 생명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보며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강태성이 살아남으려면 자신을 미워해야만 했습니다. 수진아, 빚은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제발 한 번만. 지긋지긋해. 당신 얼굴 보는 것도 이젠 끔찍해. 이수진이 서류를 강태성의 가슴팍으로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강태성은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이수진은 끝내 뒤돌아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던 이수진은 벽을 짚으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새어나오는 울음소리가 행여 위층까지 들릴까 이수진은 주먹을 깨물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외곽 달동네의 단칸방 이수진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식당 설거지에 빌딩 청소까지 두탕세탕을 뛰어도 사채 이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의 손등은 갈라지고 부르터 마치 마른 논바닥 같았습니다. 그래도 옆에 곤히 잠든 9살 아들 강민재의 보드라운 뺨을 한번 쓸어보면 이수진은 또 하루를 버틸 힘이 났습니다. 그날 아침 단칸방 문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이수진이 문을 열자 노란 조끼를 입은 사내 대여섯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비켜, 아줌마. 오늘부로 이 집 강제 퇴거야. 잠깐만요. 아저씨, 이러시면 안 돼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법대로 하는 거니까 따지지 말고. 어이, 짐 다 드러내. 용역 반장이 이수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살림살이가 하나둘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수진이 사내의 다리에 매달렸지만 사내는 귀찮다는 듯 발을 흔들어 이수진을 떨어뜨렸습니다. 대문 위에는 붉은 페인트로 굵게 그어진 철거 표시가 핏자국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학교 가방을 맨 채 골목 입구에서 그 광경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왜 그래? 민재야, 가까이 오지 마. 아저씨들 일하시는 거야. 이수진이 황급히 강민재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검은색 외제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배가 불룩 나온 사내가 금리를 드러내며 내렸습니다. 사채업자 배 사장이었습니다. 수진 씨, 오랜만이네. 집까지 없어졌으니 이제 어디로 도망갈 거야. 사장님, 이번 달 이자는 모레까지 꼭 드릴게요. 며칠만 더. 모레? 내가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배 사장이 입꼬리를 비틀며 민재의 멱살을 덥석 잡아챘습니다. 민재의 작은 발이 허공에 떴습니다. 이수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애나요. 놓으라고요. 이 새끼 썸에 팔아넘기면 한 500은 받겠지. 너 대신 얘가 일하면 되겠네. 제발요, 제발. 우리 민재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사장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이수진이 배 사장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흙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오는데도 이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 사장이 혀를 차며 강민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딱 하루, 내일 해 떨어지기 전에 이자 못 가져오면 그땐 진짜 애 데리고 간다. 배 사장의 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이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고 민재가 달려와 수진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내가 아저씨들한테 가서 빌게. 응? 민재야, 그런 말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엄마 믿지. 수진은 강민재를 두 골목 건너 사는 옥자 할머니 댁에 맡겼습니다. 민재가 자꾸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진은 해녀 아이가 불안해할까봐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자마자 그 미소는 무너졌습니다. 이수진의 발길이 향한 곳은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 유리벽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는 태성그룹 본사 사옥이었습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들어 꼭대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10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강태성이 살아있다는 소문을 들은 게 며칠 전이었습니다. 가난이 싫다며 도망친 아내가 이제와 손을 벌리는 꼴이 우습겠지만 아들 민재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릎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꿇을 수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새하얗게 빛났습니다. 때 묻은 운동화와 해진 점퍼 차림의 이수진을 보고 안내 직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디 가시는데요? 약속하고 오셨어요? 강태성 회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나 회장님을 만나요. 나가세요. 검은 정장의 보안 요원 둘이 양쪽에서 이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이수진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강태성 좀 만나게 해줘요. 저 강태성 아내예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그 소리를 마침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던 최 실장이 듣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최 실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10년 전 강태성이 술에 취해 손바닥만 한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하던 그 얼굴이 거짓골이 되어 로비 바닥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잠깐 멈추세요. 그 손 놓으시고. 최 실장이 보안 요원들을 제지하고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짧은 통화 끝에 최 실장이 이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올라가시죠. 회장님께서 만나신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소리도 없이 위로 솟구쳤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발 아래로 가라앉는 동안
이수진의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 듯이 뛰었습니다. 53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 양쪽 문이 동시에 열리고 햇빛이 등 뒤로 쏟아지는 거대한 책상 앞에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성이었습니다. 10년 전 그 야위었던 청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짙은 색 정장 안에 깎아놓은 듯 단단해진 어깨, 차갑게 굳은 눈빛. 강태성이 천천히 의자를 돌려 이수진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오랜만이네. 이게 누구야? 강태성의 목소리가 얼음 조각처럼 떨어졌습니다. 이수진은 한 걸음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가 거대한 대리석 바닥 한복판에서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돌바닥에 닿았습니다. 태성아, 한 번만 도와줘. 보증금만, 단칸방 보증금만 빌려줘. 내가 평생 일해서 갚을게. 노예처럼 일할게. 강태성의 입가에 한 줄기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태성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리며 이수진의 굽은 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일해서 갚는다고. 돈 많은 남자한테 간다던 그 입으로. 강태성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울리며 무릎 꿇은 수진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를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책상 뒤편에 금고 앞으로 걸어가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묵직한 철문이 열리고 노란 띠지로 묶인 현금 다발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강태성이 다발 하나를 집어들고 이수진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면 되는데? 보증금? 태성아, 이름 부르지 마. 듣기 거북하니까. 강태성이 띠지를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강태성의 손가락 사이에서 부채처럼 펼쳐졌습니다. 10년 전엔 돈 많은 남자한테 간다더니 결국 이 모양 이 꼴로 돌아왔네. 미안해. 미안해서 뭐라 할 말이 없어. 미안. 그 말은 너무 싸지 않나? 태성이 손목을 휙 돌렸습니다. 지폐 다발이 공중에서 풀어 헤쳐지며 수진의 머리 위로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수진의 어깨와 등을 스치며 차가운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의 굽은 등 위로 지폐가 눈처럼 쌓였습니다. 주워. 가져가고 싶으면 다 주워서 가. 강태성이 두 번째 다발을 풀어 또 흩뿌렸습니다. 수진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바닥의 지폐 한 장으로 향했습니다. 손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수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지폐 위에 번졌습니다. 태성아, 우리 민재가. 민재. 그게 누군데? 태성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수진은 황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배 사장 손에 잡혀 허공에 들어 올려지던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바닥을 기기 시작했습니다. 양손으로 지폐를 걸어모으는 수진의 손등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태성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 은혜 절대 안 잊을게. 수진이 흩어진 지폐를 가슴팍에 끌어안듯이 쓸어 담았습니다. 태성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통쾌함이 솟구쳐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태성의 명치가 묵직하게 짓눌렸습니다. 바닥을 기는 이수진의 깡마른 손목, 솟아오른 푸른 핏줄, 그리고 다해진 점퍼 소매 사이로 드러난 흉터들이 태성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됐어. 그만 가지고 가. 태성이 외면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은 두 손으로 지폐를 움켜쥔 채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려는 수진을 향해 태성이 등을 보였습니다. 꺼져. 두 번 다시 이 빌딩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수진이 도망치듯
회장실 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태성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거칠게 손등으로 쳐냈습니다. 종이가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태성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최 실장 들어와. 문이 열리고 최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들어섰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방금 그 여자 어디 사는지, 뭐하고 사는지 1시간 안에 다 알아와. 네, 알겠습니다. 최 실장. 네, 회장님. 빠짐없이 다. 강태성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최 실장은 그 무거운 음색에서 10년 전 태성의 얼굴을 잠깐 보았습니다. 같은 시각 수지는 빌딩 뒷골목에서 가슴팍에 품은 지폐를 작은 손가방에 옮겨 담고 있었습니다. 손이 자꾸 떨려 지폐가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끌어안고 택시를 잡아 단숨에 달동네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옥자 할머니 댁 앞에서 강민재가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재야, 엄마 왔어. 우리 아들. 수진이 민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강민재의 작은 등이 이수진의 품 안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엄마, 어디 다친 데 없어? 엄마 멀쩡해. 우리 아들 덕분에. 수진은 민재의 손을 꼭 쥔 채 곧장 배 사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상가 2층. 문을 열자 배 사장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이쑤시개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진 씨. 일찍 오셨네. 이자 가져왔어요. 이수진이 가방에서 지폐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배 사장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돈을 한 장 한 장 세어보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큰 돈이 나셨대? 혹시 어디 좋은 데라도 취직했나? 그건 알 거 없으시잖아요. 약속대로 우리 민재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손대긴 누가 손을 대. 이자만 잘 들어오면야. 배 사장이 누런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수지는 민재의 어깨를 끌어안고 그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와서야 수지는 벽에 손을 짚고 한참을 숨을 골랐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오늘 밤은 여관에서 자자. 우리 민재 좋아하는 라면도 끓여줄게. 진짜? 진짜지. 이수진이 강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달동네 외곽의 낡은 여관, 12호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콧속을 찔렀습니다. 이수진은 강민재를 씻기고 라면 한 그릇을 끓여 먹였습니다. 강민재가 면을 후루룩 삼키며 이수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아까 많이 먹었어. 우리 민재나 많이 먹어. 다음 날 오후 태성그룹 회장실. 최 실장이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진 씨는 현재 달동네 외곽여관에 아들과 단둘이 머물고 있습니다. 아들. 강태성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네. 9살. 이름은 강민재입니다. 강씨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 실장이 한 호흡을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수진 씨가 시달리고 있는 사채업자는 배 사장이라는 자입니다. 이 일대에서 악질로 유명한 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 이수진 씨가 어제 퇴거당한 그 달동네 일대가 저희 그룹이 진행 중인 태성타운 재개발 구역입니다. 강태성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성은 의자 등받이에 깊이 몸을 묻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럽게 엉켰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가서 그 남자의 아이를 낳고 또 다른 남자에게 버림받고 빚더미에 앉은 여자. 태성이 머릿속에 그린 그림은 그러했습니다. 꼴 좋네. 진짜 꼴 좋아. 회장님, 어떻게 처리할까요? 건드리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네.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 그게 끝까지 어디까진지 내가 좀 봐야겠어. 최 실장이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그날 밤 여관방. 수진이 민재의 곁에 앉아 책가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짝이 부서질 듯 거친 발길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문 열어.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간다. 사장님, 이자 다 드렸잖아요. 왜 또 오세요? 이자만 받고 끝낼 거였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어. 원금 내놔. 배 사장이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수진이 문에 매달려 안에서 버텼지만 사내들 서너시 함께 밀자 그대로 문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내들이 우르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밥상이 뒤집히고 민재의 책가방이 벽으로 날아갔습니다. 수진의 옷가지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엄마한테서 떨어져요. 강민재가 작은 주먹을 휘두르며 사내의 허리춤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사내가 귀찮다는 듯 팔을 휘둘렀습니다. 강민재의 작은 몸이 벽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이마가 모서리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민재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재야, 우리 민재야.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민재에게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민재의 눈동자가 흐려졌습니다. 여관 앞 골목 어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시동을 끈 채 정차해 있었습니다. 운전석 옆자리에서 태성이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입꼬리가 비뚤어진 채였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여자가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두 눈으로 확인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부서진 문짝 사이로 수진의 품에 안긴 아이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비쳤습니다. 강태성의 시선이 그 작은 얼굴에 닿는 순간 강태성의 호흡이 멎었습니다. 피로 물든 이마 아래 또렷한 눈썹 선과 끝이 살짝 올라간 눈매. 거울로 매일 아침 마주하는 자신의 얼굴이 저 작은 아이의 얼굴 위에 그대로 겹쳐 있었습니다. 강태성의 손이 차문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변하도록. 다음 날 새벽 태성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자신의 집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태성은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최 실장, 지금 당장 들어와. 잠시 후 최 실장이 들어섰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그 아이, 칫솔, 머리카락, 뭐든 좋아. 가져와. 최 실장이 한 박자 늦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두 번 말하게 하지 마. 최 실장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최 실장은 여관 청소부를 매수해 12호실에서 작은 비닐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이가 쓰던 파란색 칫솔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흘 뒤 두꺼운 봉투 하나가 태성의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태성은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려 두 번이나 종이를 찢었습니다. 서류 첫 장을 펼치는 순간 태성의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부자관계 일치 확률 99.999%. 태성은 종이를 움켜쥔 채 한참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차게 식었습니다. 태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자 의자가 뒤로 쓰러지며 쾅 소리를 냈습니다. 이수진, 너 인연. 태성은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여관방에서 수진은 민재의 이마에 붙은 거즈를 갈아주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민재가 열이 올라 이수진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엄마, 이마 안 아파. 안 아프긴. 우리 민재 많이 아팠지. 수진이 민재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때 여관방 문이 거칠게 열어 젖혀졌습니다. 문틈에 선 사내의 모습에 수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태성아, 이수진, 너 일로 와. 태성이 성큼성큼 다가와 수진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수진의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태성아, 왜 이래? 진정해. 이 아이. 누구야? 무슨 말이야? 이 아이 누구냐고 묻잖아. 태성이 수진의 멱살을 흔들었습니다. 민재가 엉금엉금 기어와 태성의 다리를 작은 두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손대지 마요. 저리 가요. 태성이 민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마에 거즈를 댄 작은 얼굴이 태성을 향해 눈물 그렁그렁한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멱살을 잡은 손을 그대로 둔 채 수진의 귓가에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10년이야. 10년 동안 내 자식을 다른 새끼 자식인 척 키웠다고. 너 이걸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태성아, 그게 아니야. 들어봐. 닥쳐. 양육권 소송 들어갈 거야. 변호사 부대 풀어서 너한테서 이 아이 영원히 빼앗을 거다. 안 돼. 안 돼, 태성아. 수진이 무너지듯 무릎을 꿇으며 민재를 품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민재를 끌어안은 이수진의 두 팔이 새장처럼 단단히 닫혔습니다. 민재만은 안 돼. 차라리 날 죽여. 죽이라고.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민재가 영문도 모른 채 엄마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태성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태성의 손이 다시 수진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때, 낯선 사내의 호통이 방 안을 갈랐습니다. 부서진 문틈에 왕진 가방을 든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그 얼굴을 확인하고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 원장님, 박 원장이었습니다. 수진의 대학 동기이자 지난 10년간 수진과 민재의 곁을 지켜준 단 한 사람. 박 원장은 민재의 상처를 살피러 들렀다가 이 광경을 마주한 참이었습니다. 박 원장이 가방을 내려놓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강태성, 너 지금 누구한테 양육권 소송이니 뭐니 떠들고 있는 거야? 짝? 태성의 뺨에 박 원장의 손바닥이 매섭게 내리꽂혔습니다. 태성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태성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원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이 새끼 죽고 싶어? 죽여. 죽여도 좋으니까 내 말부터 들어. 10년 전 일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 무슨 헛소리야. 박 원장이 가방 안에서 누렇게 색이 변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종이 윗부분에 굵게 쓰여 있는 글자가 태성의 시야에 박혔습니다. 신체 포기각서. 아래 칸에 찍힌 붉은 지장은 10년 전 이수진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10년 전 너 부도 났을 때 사채업자들이 내장기 떼어 팔겠다고 칼 들고 너 찾아다닌 거 기억나? 그게 무슨. 수진이가 너 대신 다 떠안았어. 사채 빚 전부 자기 이름으로 돌렸다고. 자기 몸뚱이 팔겠다는 각서까지 쓰면서. 태성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박 원장이 가방 안에서 또 하나 모서리가 다 다른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흑백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구석에 적힌 날짜는 수진이 이혼 서류를 내밀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이때 이미 임신 중이었어. 내 아이를 가진 채로 너한테서 떠난 거라고. 너 살리려고. 박 원장이 그 종이와 사진을 태성의 가슴팍을 향해 던졌습니다. 종이가 태성의 얼굴을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성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성아,
수진이가 너한테 한 그 모진 말. 그게 다 너 살리려고 한 거였어. 내가 자기를 미워하고 잊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어린 게 악역을 자처한 거야. 수진은 민재를 끌어안은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잘게 떨렸지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비밀이 풀려나가는 그 순간 수지는 마치 무너지는 둑처럼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성이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이 바닥에 떨어진 초음파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사진을 집어든 태성의 손등 위로 굵은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태성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회장실 바닥에 무릎 꿇은 여자에게 돈다발을 흩뿌리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바닥을 기어다니며 지폐를 줍던 수진의 깡마른 손이 떠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팔짱을 끼고 사채업자들의 발길질을 구경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마가 찢어진 채로 엄마 품에 안겨 울던 민재의 작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으어. 태성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성은 초음파 사진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통곡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수진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친놈이야. 이수진은 그런 태성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재가 이수진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왜 울어? 수진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원장이 태성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태성아, 지금 와서 온다고 지나간 10년이 돌아오는 게 아니야. 수진이가 받은 상처, 민재가 견딘 가난,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 알아. 안다고. 내가 진짜 아빠고 진짜 남편이라면 지금부터 갚아. 평생을 걸고 갚아. 알아들었어. 태성은 바닥에 떨어진 초음파 사진을 가슴팍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사진 속 작은 점 하나가 지금 저 방 한 구석에서 엄마 품에 안겨 자신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태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박 원장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수진에게 다가가 민재의 이마 거즈를 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한참 동안 태성의 흐느낌과 거즈를 갈아주는 작은 손길의 소리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태성은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여관 골목 어귀에 차를 세웠습니다. 뒤따라온 검은색 승합차 2대에서 최 실장과 건장한 경호원들이 줄줄이 내렸습니다. 태성이 차 문을 닫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한 놈도 빠짐없이 잡아. 도망가는 놈 있으면 다리부터 부러뜨려. 알겠습니다. 태성이 골목 안쪽으로 걸음을 옮긴 순간 12호실 앞에서 또다시 거친 욕설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오늘은 정말 끝장을 봐야겠어. 문 안 열면 다 부숴버린다고. 배 사장이 어깨로 문을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사내 넷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그 뒤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수진이 민재를 등 뒤로 숨긴 채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발이요. 우리 민재 어제 다쳐서 누워 있어요. 며칠만 더. 며칠은 무슨. 비켜. 배 사장이 마침내 문을 박살내고 안으로 들이닥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배 사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그림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태성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배 사장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넌 또 뭐야? 어디서 굴러먹은 놈이.
태성이 손짓 하나로 답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산의 넷을 순식간에 바닥에 눕혔습니다. 야구 방망이가 손에서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배 사장이 도망치려고 몸을 돌리는 찰나 태성이 그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어디가? 누구야? 너 누구야? 이수진 남편. 뭐? 이수진. 강민재. 알지. 배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태성의 주먹이 그 광대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배 사장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태성은 쓰러진 배 사장의 목을 구두굽으로 천천히 눌렀습니다. 내 아들 이마. 누가 찢었어?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내 아내. 바짓가랑이 잡고 빌게 만든 게 누구야?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최 실장. 경찰 불러. 불법 추심에 미성년자 인신매매 협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네. 배 사장이 끌려가는 동안에도 태성의 시선은 부서진 방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수진이 민재를 끌어안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태성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태성아, 가자. 여기서 한시도 더 못 있어. 어디로? 내가 데려갈게. 따라와줘. 태성의 목소리가 10년 전 어느 봄날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재가 어리둥절한 눈으로 엄마와 그 낯선 아저씨를 번갈아 올려다보았습니다. 검은 세단이 도심 한가운데 우뚝 솟은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어맨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차문을 열었습니다. 민재가 입을 해 벌리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샹들리에에서 떨어지는 노란 빛이 작은 얼굴 위에 일렁였습니다. 엄마, 여기 어디야? 천장이 막 반짝거려. 호텔이야. 스위트룸의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은 자기도 모르게 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태성이 수진의 등에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들어가자.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 태성아, 우리는 부탁이야. 한 번만 들어와줘. 수진이 민재의 어깨를 끌어안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태성은 민재가 욕실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노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거실 소파에 앉은 수진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10년 만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태성아, 일어나. 사람들이 보면 어쩌려고. 보라고 해. 봐도 싸. 태성이 이수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등, 짓무른 손끝, 닳아 없어진 손톱. 태성의 눈에서 또 한 줄기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짐승이었어. 10년 동안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 그만해. 그만 울어, 태성아. 수진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안 할게. 평생 갚을게. 평생 너 옆에 무릎 꿇고 살게. 수진의 손등 위로 태성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 한 줄기가 이수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태성아, 나도 너 미웠어. 너 미워하면서 10년을 버텼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너보다 내가 더 미워지더라. 내가 너 살린답시고 우리 민재한테까지 가난을 물려준 게. 수진아, 민재한테 아빠 노릇만 잘해줘. 그거 하나만 부탁할게. 민재한테도 너한테도 평생 모자라게 안 할게. 욕실 문이 빠끔 열리며 민재가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쓴 채 빼꼼 내다보았습니다. 엄마 거품이 막 산처럼 쌓여. 수진이 황급히 눈가를 훔치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 민재, 더 놀아.
엄마 금방 갈게. 태성이 무릎을 꿇은 채 강민재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재야. 민재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태성이 한 박자 숨을 골랐습니다. 아빠야. 민재의 작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어깨를 살며시 안았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그동안 말 못했는데 이 아저씨가 우리 민재 아빠 맞아. 민재는 한참을 말없이 태성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태성의 눈, 코, 입을 하나하나 뜯어보던 민재가 자기 작은 손을 들어 자기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진짜? 진짜야. 태성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일주일 뒤 세 사람은 도심 외곽의 거대한 저택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분수가 솟구치고 민재의 키만한 곰 인형이 응접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정원을 뛰어다니며 한바구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거 봐. 잔디가 막 푹 쉬네. 우리 민재 좋아. 수지는 정원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따뜻한 코코아 잔을 들고 다가와 수진의 옆에 앉았습니다. 손 줘봐. 왜? 줘봐, 좀. 태성이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연한 향이 나는 크림을 손가락 끝에 덜어 수진의 거친 손등에 천천히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의 손길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수진은 자기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태성아, 됐어. 내가 할게. 가만 있어. 내가 한다고. 손 다 망가졌는데 뭘. 이제 와서. 이수진. 한 번만 더 그런 말하면 진짜 화낸다. 태성이 수진을 노려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수진이 픽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태성의 집무실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회사 일을 모두 최 실장에게 일임하고 가족 곁에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편 태성타운 재개발 현장에서는 일이 단단히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회장님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일단 공사 중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위약금이 하루에 얼마인 줄 알아. 현장 소장이 도면을 책상에 거칠게 펼쳤습니다. 지도 위에는 아직 철거되지 않은 빈집들이 붉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그라미 한가운데 부서진 문짝 위에 붉은 페인트가 칠해진 어느 단칸방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회사 일에 통 신경을 안 쓰셔. 이 틈에 깔끔하게 밀어버리고 끝을 봐야지. 그래도 야간에 기습으로 하시려고요. 주민들 반발할 주민이 어디 있어. 다 쫓아냈잖아. 굴삭기 5대 준비시켜. 모레밤이야. 소장이 손가락으로 도면 위에 단칸방을 콕 짚었습니다. 달동네의 밤하늘 위로 별 하나 없는 짙은 구름이 무겁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대저택에 들어온 지 꼭 한 달이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성은 새벽부터 정원에 나가 직접 풍선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업체 직원 수십 명이 잔디밭 위에 거대한 트램펄린과 회전 목마를 설치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수진이 가온 차림으로 발코니에 나와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성아, 뭐 하는 거야? 이거다. 민재 생일이잖아. 생일은 그냥 케이크 하나면 되는 거지. 무슨 놀이공원을 통째로 옮겨놨어. 태어나서 생일을 아빠가 처음 챙겨주는 건데. 이 정도는 해야지. 태성이 풍선 다발을 든 채 멋쩍게 웃었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입꼬리는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원은 색색의 풍선과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재는 작은 턱시도를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자꾸만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 나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긴. 우리 아들 너무 멋지다. 진짜? 진짜지. 엄마가 거짓말하겠어. 수진이 민재의 흰 셔츠 깃을 매만져 주었습니다. 수진은 짙은 청색 드레스 차림이었습니다. 거친 손등을 가리기 위해 긴 장갑까지 낀 모습이었습니다. 태성이 침실 문을 빠끔 열고 들여다보다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왜 그렇게 봐? 예뻐서. 이 나이에 무슨. 세상에서 제일 예뻐. 진짜로. 태성의 진지한 표정에 이수진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민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양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아빠, 빨리 가요. 나 케이크 보고 싶단 말이야. 민재야, 아빠라고 잘도 부르네. 태성이 민재의 머리를 슥슥 쓰다듬었습니다. 민재가 부끄러운 듯 어깨를 으쓱하며 픽 웃었습니다. 정원에서는 오케스트라의 잔잔한 연주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3층 높이의 케이크 앞에서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섰습니다. 사진사가 셔터를 연신 눌렀습니다. 민재가 입김을 후불어 9개의 촛불을 단번에 껐습니다. 박수 소리가 정원을 채웠습니다. 민재야, 소원은 빌었어? 응, 빌었어. 무슨 소원? 비밀이야.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 태성이 짐짓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한테도 비밀이야? 응, 아빠한테도 비밀. 민재가 케이크에 손가락을 살짝 찍어 크림을 입에 넣었습니다. 태성이 슬쩍 다가가 민재의 코끝에 크림을 묻혔습니다. 아빠 치사해. 민재가 손바닥에 크림을 잔뜩 묻혀 태성의 뺨에 발랐습니다. 수진이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태성이 셔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뭔데? 눈 감아봐. 수진이 의아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태성이 이수진의 목 뒤로 손을 돌렸습니다. 서늘한 감촉이 쇄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 눈을 뜨자 가슴팍에 작은 다이아몬드 한 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성아, 이게 뭐야? 이런 거 안 해도 돼. 수진아, 10년 전엔 빈손이라 너 못 지켰어. 2번 다시 그런 일 없을 거야. 남은 평생 너만 지킬게. 태성아, 약속해. 수진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민재가 두 사람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울지 마. 오늘 내 생일이잖아. 안 울어, 안 울어. 우리 민재. 수진이 황급히 눈가를 닦았습니다. 민재가 두 손을 등 뒤에 숨긴 채 태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나도 선물 있어. 뭔데? 우리 아들. 민재가 등 뒤에서 도화지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한가운데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가장 큰 사람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내가 그렸어. 태성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태성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도화지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빠, 왜 울어? 안 울어, 우리 아들. 태성이 민재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민재가 까르르 웃으며 태성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0년의 시간이 오늘 이 한 장면으로 모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정원 위로 불꽃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펑, 펑, 펑. 붉고 푸르고 노란 빛이 까만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발코니에 나란히 서서 그 광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재가 태성의 다리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내년 생일에도 이렇게 같이 있을 거지? 당연하지. 우리 아들, 내후년에도.
그 다음에도 평생 같이 있을 거야. 수진이 민재의 어깨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태성이 수진의 허리를 살며시 감쌌습니다. 하늘에서 마지막 불꽃이 크게 한번 터지며 밤하늘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간밤의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채였습니다. 수진과 태성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잠옷바람으로 살금살금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아빠 사무실은 어디 있더라? 2층 복도 끝, 민재가 짙은 갈색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며칠 전 태성이 들어가는 것을 본 그 방이었습니다. 민재는 까치발을 들고 손잡이를 조심스레 돌렸습니다. 끽,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 하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호기심에 의자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서류철 위에 큼지막한 글씨가 강민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성타운 재개발 사업. 민재는 그 글자를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장을 넘기다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장에는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민재가 한 달 전까지 살던 그 단칸방이었습니다. 대문 위에 붉은 페인트로 칠해진 그 표시도 또렷이 보였습니다. 그 옆칸에는 두꺼운 글씨로 강제 퇴거 지시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강태성. 민재의 작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 다음 장에도 또 그 다음 장에도 민재가 옥자 할머니와 함께 살던 골목, 학교 가는 길에 매일 지나치던 슈퍼, 친구 영혼의 집까지 모든 곳에 붉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재가 무릎 위에 서류를 끌어안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골목에서 내쫓기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용역 아저씨들이 살림살이를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채업자에게 밀쳐져 이마를 부딪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일을 시킨 사람이 어제 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며 평생 함께 있겠다고 약속한 그 아빠라니. 민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종이 위에 번졌습니다. 민재는 작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른들이 깰까봐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민재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이윽고 민재가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에 쥐었던 서류 한 장이 구겨진 채 따라 내려왔습니다. 민재는 그 종이를 꼭 움켜쥐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잠옷바람으로 복도를 걸어가는 작은 등이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는 자기 방 안에 틀어박혀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간식을 들고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재야, 엄마야. 문 좀 열어봐. 안 먹어.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수진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빠 다리에 매달려 떨어질 줄 모르던 아이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까닭없이 서늘해졌습니다. 방 안에 민재는 책상 앞에 앉아 작은 가방에 옷을 챙겨 넣고 있었습니다. 달동네에서 입던 빛바랜 점퍼, 구멍난 운동화, 그리고 엄마가 사준 작은 손수건, 태성이 사준 새 옷가지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민재는 책상 위에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종이 위에 꾹꾹 눌려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를 쫓아낸 나쁜 사람이야. 나 잠깐 갔다 올게. 민재는 어제 발견한 그 강제 퇴거 지시서를 갈기갈기 찢어 책상 위에 흩뿌렸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가방을 메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2층 창문 아래로 정원 나무가지가 닿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어른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그 틈을 노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수진이 다시 민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재야, 저녁 때야. 이제 좀 나와봐.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니 문은 잠겨 있지 않아. 수진이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방은 비어 있고 책상 위에 찢긴 종이가 눈송이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비틀거리며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조각조각 찢긴 종이 위로 익숙한 글자가 보였습니다. 강제 퇴거 지시서, 그리고 태성의 도장. 수진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수진의 손이 종이 한 장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민재가 남긴 쪽지였습니다. 민재야, 민재야. 수진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회의 중이던 태성은 휴대폰을 보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서류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태성은 엘리베이터도 기다리지 못하고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대저택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태성이 들이닥쳐 보니 수진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찢긴 쪽지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민재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태성아, 우리 민재가 다 알아버렸어. 뭘 알아?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의 종이 조각을 가리켰습니다. 태성이 그 조각들을 한 움큼 집어들었습니다. 태성타운, 강제 퇴거, 자신의 도장,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태성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훑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다 망쳐놨어. 태성아, 우리 민재 찾아야 돼. 빨리 찾아야 돼. 수진아, 정신 차려. 일단 진정하고. 태성이 수진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수진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갈 데가 어딨어? 우리 민재 갈 데가 어딨냐고? 태성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최 실장, 지금 당장 회사 직원 다 풀어. 사설 경호팀, 흥신소까지 다 동원해. 민재 찾아야 돼. 네, 회장님. 경찰서에도 실종 신고 접수하고 1시간 안에 도시 전체 깔아. 전화를 끊은 태성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태성의 머릿속에 한 가지 장면이 스쳤습니다. 서류철 안에 붙어있던 그 사진, 붉은 페인트가 칠해진 그 단칸방. 수진아, 응. 민재 어렸을 때부터 살던 그 단칸방. 거기 가봤을 것 같지 않아. 수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태성아, 거기 지금. 가자. 내가 운전할게. 같은 시각 달동네. 민재는 어둑해진 골목길을 작은 발로 또박또박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동네는 더 황량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문짝이 떨어져 나간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재의 옛집 대문 위에는 그날의 그 붉은 표시가 빗물에 번진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였지. 우리 집. 민재는 부서진 문틈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기가 끊긴 방 안은 한낮인데도 어두컴컴했습니다. 구석에 엄마가 깔아주던 낡은 이불 한 장이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이불을 끌어다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다. 작은 입에서 새어나온 한마디가 빈 방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민재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코끝에 가져다 댔습니다. 엄마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그 시각 태성타운 재개발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현장 소장이 시계를 보며 입에 담배를 물었습니다. 오늘 밤이야. 자정 정각에 들어간다. 소장님, 그래도 회장님 결제 없이. 결제고 자시고. 이번 주 안에 다 밀어야 위약금 안 물어. 잔말 말고 굴삭기 5대 다 시동 걸어놔. 네. 포클레인은 12번지부터 시작해. 거기 빈집들부터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소장이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었습니다. 그 손가락이 짚은 자리는 다름 아닌 민재가 지금 웅크려 있는 그 단칸방이었습니다. 태성과 수진의 차가 도심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쥐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태성아, 좀 더 빨리. 좀 더 빨리 가. 가고 있어. 수진아, 진정해. 우리 민재 거기 있으면 어떡해. 거기. 그때 태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현장 소장이 오늘 밤 자정에 야간 철거 강행한답니다. 뭐? 제가 막아보려 했는데 이미 굴삭기가 다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결제 받았다고 우기고 있고요. 태성의 손이 운전대를 으스러질 듯 움켜쥐었습니다. 막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이 태성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성아, 무슨 일이야? 수진아, 무슨 일이냐고? 오늘 밤, 그 동네 다 부순대.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놀라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우리 민재가 거기 있으면. 수진아, 정신 차려. 내가 막을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을게. 태성이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차가 굉음을 내며 어두운 도로 위를 질주했습니다. 자정 무렵 달동네 어귀에 굴삭기들이 굉음을 내며 도열했습니다. 헤드라이트 5줄기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소장이 무전기를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전부 진입. 12번지부터 친다. 거대한 쇳덩어리가 천천히 골목 안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지축이 흔들렸습니다. 방 안에서 잠시 졸고 있던 민재가 그 진동에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의 흙벽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굴삭기의 헤드라이트가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으아. 민재가 비명을 지르며 방 한가운데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로 그때 굴삭기의 거대한 팔이 옆집 벽을 후려쳤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폭발하듯 솟구쳤습니다. 민재가 살던 단칸방의 천장에서 콘크리트 부스러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민재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방구석에 웅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갈라지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골목 입구에서는 태성의 차가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으며 멈춰 섰습니다. 태성이 차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습니다. 수진이 그 뒤를 비틀거리며 따라 내렸습니다. 저 멀리 굴삭기의 거대한 그림자가 빈집들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있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태성의 두 다리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 한가운데 자기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태성이 정신없이 굴삭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넥타이를 풀어 던지고 정장 상의도 길바닥에 벗어 던졌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태성의 얼굴을 거칠게 비추었습니다. 멈춰. 다 멈추라고. 태성이 굴삭기 발판을 타고 조종석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깜짝 놀라 손을 놓치는 순간 태성이 그 멱살을 잡아 끌어내렸습니다. 내려. 당장 내리라고. 누구세요? 이러시면. 내가 강태성이야. 내가 회장이라고. 당장 다 멈춰.
저 멀리 컨테이너에서 뛰어나온 소장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를? 이 새끼야. 누가 야간에 들어가라고 했어? 누가? 태성이 소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소장이 손을 빌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위약금이 너무 커서 빨리 끝내야. 내 아들이 저 안에 있어. 내 아들이 저 안에 있단 말이야. 태성의 절규에 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성이 무전기를 빼앗아 소리쳤습니다. 전부 시동 꺼. 지금 당장. 굴삭기 다 꺼. 5대의 굴삭기에서 차례로 엔진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일순간 현장에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으며 헤드라이트 불빛 사이로 부서진 잔해가 드러났습니다. 수진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잔해 사이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야, 민재야, 엄마 왔어. 민재야, 아빠야, 어디 있어? 대답해봐. 태성도 무너진 벽돌 위로 뛰어 올라가며 목이 터져라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짙은 흙먼지 속에서 희미한 울음소리 하나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수진의 다리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태성의 머리가 그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절반쯤 무너진 단칸방 잔의 깊은 곳, 어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틈이었습니다. 저기야. 수진아, 저기. 태성이 그쪽으로 달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잔해 위쪽에서 우지직하는 소리가 나고 남아있던 콘크리트 기둥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달려온 구조대원이 태성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위험합니다.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어요. 장비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비켜. 안 됩니다, 회장님. 들어가시면 같이 깔립니다. 비키라고. 태성이 구조대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수진이 태성의 팔을 두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태성아, 위험해. 같이 죽으면 어떡해. 수진아. 태성이 수진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나 살리려고 다 던졌잖아. 이제 내 차례야. 수진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태성은 수진의 손을 자기 손등에 가만히 얹어주고는 그대로 잔해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태성아. 태성의 손이 날카로운 철근을 움켜잡았습니다. 손바닥이 그대로 찢어지면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지만 태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콘크리트 덩어리를 맨손으로 들어 한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민재야, 아빠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아빠. 희미한 소리가 잔해 안쪽에서 새어나왔습니다. 태성은 그 소리를 따라 더 깊이 기어 들어갔습니다. 얼굴이 흙먼지와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양복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마침내 태성의 손이 어둠 속에서 작고 따뜻한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민재의 발이었습니다. 민재는 무너진 기둥 사이의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아빠 왔다. 아빠가 왜 여기 있어? 민재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태성이 두 팔로 민재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들. 아빠가 다 잘못했어. 아빠가 미친놈이었어. 아빠가 우리 쫓아냈잖아. 아빠가 다 시킨 거잖아. 맞아. 아빠가 다 했어. 아빠가 나쁜 놈이야. 진짜 나쁜 놈이야. 그 순간 위쪽에서 또 한 번 우지직 소리가 났습니다. 태성이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민재를 자기 가슴팍 아래로 끌어안았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 하나가 태성의 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태성의 입에서 무거운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재가 태성의 옷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아빠, 아빠,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들. 태성은 등에서 뜨끈한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두 팔에 힘을 더 주어 민재를 단단히 감쌌습니다. 민재야, 너만 살면 돼. 너만 살면 돼, 우리 아들. 아빠, 아빠 피나.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태성이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얼굴을 더듬어 흙먼지를 닦아주었습니다. 민재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태성의 피 묻은 손등 위로 떨어져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수진이 자네 입구에 매달려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태성아, 민재야, 들려. 들리면 대답해. 태성이 마지막 힘을 짜내 민재를 자기 가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수진아, 민재 받아. 받아. 태성이 좁은 틈 사이로 민재를 천천히 밀어 올렸습니다. 민재의 작은 몸이 빛이 새어 들어오는 쪽으로 미끄러져 갔습니다. 수진의 두 손이 민재의 손목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민재야, 우리 민재. 수진이 민재를 자내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달려들어 민재를 담요로 감쌌습니다. 민재가 수진의 품에 안긴 채로 자네 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빠, 아빠는. 그때 자네 위쪽의 기둥이 본격적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은 마지막 남은 힘으로 민재가 빠져나간 그 틈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콘크리트가 등을 두드리고 철근이 옆구리를 긁었습니다. 태성의 몸이 자네 밖으로 굴러나오는 그 찰나 단칸방에 남은 지붕이 쾅 소리를 내며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흙먼지가 폭풍처럼 솟구쳤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먼지 구름이 가라앉았습니다. 태성이 바닥에 엎드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양복은 너덜너덜했고 손등은 피투성이었고 얼굴은 검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태성아, 태성아. 수진이 민재를 안은 채 태성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지만 태성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민재, 민재 줘. 태성아, 너 먼저 병원. 민재, 한 번만 안아보게 해줘. 부탁이야.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민재를 태성의 품에 넘겨주었습니다. 태성이 민재를 가슴팍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태성의 피 묻은 손이 민재의 작은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민재야, 아빠 용서해줘. 아빠가 다 잘못했어. 돈 벌겠다고 미쳐서 우리 민재 집을 부쉈어. 엄마를 길거리로 내쫓았어. 아빠가 짐승이었어. 아빠, 용서 안 해도 돼. 평생 미워해도 돼. 그래도 아빠는 우리 민재만 보고 살게. 태성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민재의 작은 두 손이 천천히 올라와 태성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재의 입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빠, 아빠, 아빠 죽지 마. 죽지 마. 안 죽어. 우리 민재 두고 어딜 가. 아빠 피 많이 나. 어떡해. 어떡해. 민재가 작은 손바닥으로 태성의 등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닦아내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수진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흙먼지 자욱한 잔해 위에서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저 멀리 끌려가는 소장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불빛이 무너진 골목을 푸르게 물들였습니다. 태성은 민재를 안은 팔에 마지막 힘을 주며 수진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수진아, 응, 나 이제 돈 다 버릴 거야. 다 버리고 우리 셋이서. 태성아, 말 그만하고 병원부터 가자. 응, 응, 같이 가자.
태성의 몸이 천천히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들것 위로 태성을 옮겼습니다. 민재가 들것에 매달려 같이 따라갔습니다. 수지는 두 사람의 손을 양손에 하나씩 꼭 쥐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달동네 위로 첫 햇살이 천천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철거 현장에 그날 밤이 있고 나서 석 달이 흘렀습니다. 태성의 등에 깊은 흉터가 남았지만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습니다. 태성은 태어나던 날 곧장 주주총회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실에는 백발이 성성한 임원들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성타운 재개발 사업 오늘부로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일순간 술렁였습니다. 한 임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위약금만 수백억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제 개인 자산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매입했던 땅도 마을에 돌려주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태성이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후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해 주세요.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태성은 그 소란을 뒤로 한 채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끝에 최 실장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회장 아니야, 최 실장.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가 할 말이야. 자네야말로 10년 동안 고생 많았어. 태성이 최 실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최 실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태성은 양복 단추를 천천히 풀면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대저택은 미혼모 복지재단의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세 가족은 도심 외곽의 작은 2층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마당이 손바닥만 했고 대문은 페인트 칠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태성아, 정말 괜찮겠어. 이렇게 좁은 데서. 좁긴 뭐가 좁아. 우리 셋 다리 뻗고 자기엔 충분해. 태성이 이삿짐 상자를 거실 한가운데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민재가 2층 계단을 2칸씩 뛰어오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엄마, 내 방 창문에서 옆집 강아지 보여. 우리 민재 신났네. 수진이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성은 회장 시절 입던 양복을 죄다 박스에 담아 헌옷 수거함에 넣어버렸습니다. 대신 동네 시장에서 산 면바지와 회색 점퍼 차림으로 다녔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민재의 손을 잡고 학교까지 걸어가는 것이 태성의 가장 큰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뭐해? 아빠 오늘 페인트 칠하기로 했지. 또, 너희 엄마 공부방 간판 색깔이 영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칠해야겠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지. 우리 아들이 아빠한테 잔소리도 하네. 태성이 민재의 머리를 슥슥 흩었습니다. 민재가 까르르 웃으며 태성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이 되던 날, 수지는 골목 끝 작은 가게 하나를 빌렸습니다. 가게 유리창 위에 손글씨로 쓴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민재네 공부방. 방과 후면 형편이 어려운 동네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모여들었습니다. 한글을 더듬더듬 읽는 아이도 있었고 구구단을 외우다 막히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한 명 한 명 옆에 앉아 조곤조곤 가르쳤습니다. 자, 가만 봐봐. 2 곱하기 3은 둘이 3번 모이는 거지. 6. 맞아. 우리 영호 잘하네. 영호라는 사내아이가 부끄러운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태성이 간식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동네 빵집에서 사온 단팥빵과 우유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출출하지. 잠깐 쉬어가자. 아저씨, 이거 진짜 먹어도 돼요. 그럼,
많이 먹어. 더 먹고 싶으면 더 줄게. 영호가 우유를 꿀꺽꿀꺽 들이켰습니다. 태성이 그 옆에 쪼그려 앉아 영호의 공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와, 우리 영호 글씨 진짜 잘 쓰네. 우리 민재보다 더 잘 써. 진짜요? 진짜지. 아저씨가 거짓말하겠어. 영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수진이 그 모습을 보며 부엌 쪽으로 살짝 고개를 돌리고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이 책상 위에 흩어진 공책들을 정리하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영호가 두고 간 알림장 한 귀퉁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단팥빵 먹어서 행복했다. 수진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태성이 옆에서 그 글씨를 들여다보다가 수진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수진아, 잘했어. 진짜 잘했어. 뭘? 이거, 이 가게 여는 거, 너 아니면 누가 했겠어. 태성아, 왜? 고마워. 내가 할 말이지. 그건, 태성이 수진의 머리를 자기 어깨에 살며시 끌어다 댔습니다. 수진이 태성의 가슴팍에 가만히 기대었습니다. 태성의 셔츠 너머로 등에 남은 흉터의 두툼한 윤곽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수진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를 어루만졌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세 가족은 도시락을 챙겨 길을 나섰습니다. 민재가 앞장서서 걸었고 태성과 수진이 손을 잡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지난날 수진과 민재가 쫓겨났던 그 달동네 자리에는 이제 푸른 잔디밭과 작은 호수가 펼쳐진 생태공원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옛날 집 있던 데 맞아? 맞아. 여기에 우리 단칸방이 있었어. 진짜 하나도 안 같아. 그러게. 하나도 안 같지. 수진이 잔디밭 위에 돗자리를 폈습니다. 태성이 도시락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김밥과 유부초밥 그리고 민재가 좋아하는 닭다리 튀김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야, 아빠랑 공 차러 가자. 좋아. 민재와 태성이 잔디밭을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이 일부러 한 박자 늦게 발을 뻗으면 민재가 공을 가로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태성의 등 셔츠 자락이 슬쩍 들리며 흉터 한 줄기가 햇빛에 비쳤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천천히 담았습니다. 한참을 뛰어놀던 태성이 숨을 헐떡이며 돗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태성이 수진의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체력이 아빠 잡네. 누가 환갑 다 된 사람처럼 그래. 환갑은 무슨, 아직 40줄도 안 됐는데. 태성이 흉터가 남은 자기 손을 들어 수진의 손에 가만히 깍지를 끼웠습니다. 수진이 자기도 모르게 픽 웃었습니다. 왜? 아니, 그냥 너 이렇게 동네 아저씨처럼 앉아 있는 거 10년 전엔 진짜 상상도 못했다. 10년 전엔 너야말로 이 손 잡고 있을 줄 알았겠어. 그러게. 진짜로. 두 사람의 시선이 한참 동안 마주쳤습니다. 저 멀리서 민재가 공을 차며 한바구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응. 고맙다. 진짜로. 뭐가? 10년 전에 나 살려준 거. 그리고 지금 또 살려준 거. 태성아. 그런 말 그만하자. 이제 한 번만 더 할게. 마지막으로. 수진이 태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태성이 수진의 어깨를 끌어당겨 가만히 안았습니다. 하늘 한쪽에서 노을이 붉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빨리 와봐. 여기 잠자리 있어. 민재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손바닥에 풀잎을 털어냈습니다.
태성이 수진의 손을 잡고 같이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진 잔디밭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태성이 민재의 어깨를 끌어안고 수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가볍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잔디밭 위에 새 그림자가 노을빛 속에서 한 폭의 그림처럼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겠다고 자기 인생을 통째로 짊어졌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10년이나 지나서야 알아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한 줄 알았던 그 남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회장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대신 작은 마당의 따뜻한 흙을 밟으며 거대한 빌딩 대신 아내의 손을 꼭 쥐는 삶을.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돈으로는 살 수 없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태성은 피투성이 손으로 아들을 끌어안고서야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 번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인생 꽃가마 사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